아니 다른 나라는 엄두도 못 내는 일을 한국은 이렇게 쉽게 한다고요? 여기 한국의 전통 남방 기술을 통해 와인 양조장의 혁신을 이뤄낸 한 외국인 사업가가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로 이 사업가는 한국의 기술에 이토록 매료된 걸까요? 오늘은 캐나다 퀘벡주에서 4대째 이어온 와이너리 대표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한의 추위와 싸우며 와인을 만들어 온 그가 우연히 접한 한국의 온돌, 수천 년의 전통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세계 와인 업계에 새로운 혁신을 일으킨 그의 놀라운 도전.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퀘벡주의 와인 양조장 브라운스 헤리티지 와이너리를 운영하는 마커스 브라운입니다. 우리 가족은 4대째 이 와이너리를 운영해 오고 있죠. 1923년 제 증조 할아버지께서 스코틀랜드에서 이주해 오셔서 이곳 퀘벡의 척박한 땅을 일구어 포도밭을 일구셨다고 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포도밭 사이를 뛰어다니며 자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와인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시간과 자연이 빚어내는 예술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은 제가 직접 와이너리를 물려받고 나서였어요. 우리 와이너리는 퀘벡주에서도 특히 추운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겨울이면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것은 흔한 일이죠. 이런 혹한의 날씨는 와인 제조에 있어 축복이자 저주와도 같았어요. 차가운 기후는 아이스 와인을 만드는 데는 최적의 조건이지만 일반 와인의 저장과 숙성에는 큰 도전이 되었답니다. 작년 겨울부터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이 더욱 길어지고 추워졌거든요. 와인 저장고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어요. 특히 레드와인은 10-24도, 화이트 와인은 80도의 일정한 온도에서 보관해야 하는데 이런 혹한에서 그 온도를 맞추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죠. 아버지, 이번 달 전기세가 또 올랐어요. 또 지난달보다 얼마나? 30% 정도요. 이대로 가다가는 아버지의 얼굴이 어두워지셨습니다. 은퇴하신 후에도 매일 와이너리에 나오시는 아버지께서는 저보다 더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어요. 100년 가까이 이어온 가업이 이대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우리 가족 모두를 짓누르고 있었죠. 문제는 단순히 비용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온도 변화가 심해지면서 와인의 품질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요. 와인은 숙성 과정에서 일정한 온도 유지가 매우 중요한데 저장고의 위치에 따라 온도 편차가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오크통에서 숙성 중인 프리미엄 와인들이 문제였죠. 마커스, 이번 배치는 산도가 좀 높은 것 같은데 수석 양조사인 피에르가 시음 중에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온도 변화 때문일까요? 아마도 저장고 구석의 오크통들이 특히 문제야. 우리 와이너리의 자랑이자 대표 상품인 브라운스 헤리티지 리저브는 3년간의 오크통 숙성을 거치는데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 품질을 보장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이미 몇몇 단골 고객들은 최근 빈티지의 맛이 예전과 다르다는 의견을 보내오기 시작했죠. 직원들의 고민도 깊어져 갔습니다. 저장고 온도 관리를 위해 24시간 교대로 모니터링을 해야 했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대비해 항상 대기 상태여야 했어요. 특히 한밤중에 발생하는 온도 이상은 직원들의 피로도를 크게 높였죠. 보스, 이번에도 새벽에 비상 호출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침 회의에서 시설 관리자인 톰이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네. 또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나? 네, 영하 35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저장고 3번의 난방 시스템이 또 멈췄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몇몇 숙련된 직원들이 퇴사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100년 역사의 와이너리가 이대로 무너지는 건 아닌지 밤마다 걱정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결국 저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죠. 하나는 품질을 포기하고 비용을 줄이는 것, 다른 하나는 높은 비용을 감수하고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도 좋은 선택지는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리고 우리 와이너리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준 기회였죠. 그것은 바로 한국의 온돌이었답니다. 사실 그 전까지 저는 아시아 지역의 와인 시장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북미 와이너리들처럼 유럽과 북미 시장에만 집중했었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죠. 늘어나는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시장을 찾아 나서던 중 일본의 사케 양조장들과 협업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마커스, 아시아 시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내 캐롤은 마케팅 전문가였고 항상 저보다 한 발 앞선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일단 이번 일본 출장이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저는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중에 우연히 들리게 된 한국에서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해답을 발견하게 되었죠. 때로는 가장 큰 위기 속에서 가장 뜻밖의 기회를 만나게 된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되돌아보면 그때의 결정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만약 그때 아내의 제안을 거절했더라면
아마 지금쯤 우리 와이너리는 매우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을 거예요. 한국의 온돌과의 만남은 단순히 기술적인 해결책을 넘어 우리 가족의 100년 전통을 새롭게 이어갈 수 있는 터닝포인트가 되었답니다. 일본행 비행기에서 저는 이번 출장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도쿄에서의 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사케 양조장들의 제조 방식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오히려 그들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죠. 브라운 씨, 우리도 온도 관리에 많은 비용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어려움이 큽니다. 도쿄 근교의 한 양조장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던 중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일본 파트너사의 키무라 씨가 한국의 전통 양조장도 방문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한 거죠. 한국이요? 네. 서울에 최근 개관한 전통 주류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서 아주 흥미로운 양조 방식을 보게 될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그다지 내키지 않았습니다. 일정을 하루 더 늘리는 것도 부담이었고 한국의 양조 문화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키무라 씨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 도착한 첫인상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현대적인 도시 풍경 속에 전통적인 건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죠. 전통 주류 박물관은 한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건물이었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전통 양조실을 재현해 놓은 공간입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모두 유창한 큐레이터가 안내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상한 따뜻함이 발밑에서 느껴졌거든요. 이게 무슨... 이건 온돌이라고 하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입니다.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는 시스템이죠.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온돌이라는 것이 제 문제의 해결책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전시를 보면서 점점 더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통술을 저장하는 방은 온돌방을 사용했습니다. 일정한 온도 유지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죠.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정한 온도 유지라고요? 그것도 수백 년 전부터요? 실례지만 이 온돌 시스템이 정말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나요? 네, 놀랍게도 가능합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에요. 추결과 방열이 과학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이거든요. 큐레이터는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온돌의 구조, 작동 원리, 그리고 현대적 활용 사례까지.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온돌이 단순히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바닥 전체를 데워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한다는 점이었어요. 혹시 이런 시스템을 현대 건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현재 한국의 많은 현대 건물들이 이 원리를 응용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했어요. 와인 저장고의 온도 관리. 이것이 해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와인 숙성에도 이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큐레이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실은 전통술을 숙성할 때 온돌방의 온도 조절 능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특히 겨울철에. 그날 저는 박물관에서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머물렀습니다. 온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었고 가능하다면 실제로 운영되는 현장도 보고 싶었죠. 큐레이터는 친절하게도 제가 방문할 만한 몇 군데 양조장을 추천해 주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죠. 캐롤, 당신 말이 맞았어요. 아시아에 답이 있었네요. 하지만 일본이 아닌 한국에서 찾았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온돌에 대한 모든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해결책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온돌의 역사였습니다. 기원전부터 사용되어 온 이 난방 시스템이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검색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가능성이 보였죠. 여보, 아직도 안 주무셨어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캐롤, 이건 정말 놀라워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에요. 이건 과학이자 예술이에요. 그렇게 흥분하시는 걸 보니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보네요. 저는 아내에게 오늘 알게 된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돌의 구조, 열 전달 방식, 에너지 효율성까지. 특히 와인 저장과 관련된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알겠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하지만 이제 좀 쉬세요. 내일 아침 일찍 양조장 방문이 있잖아요. 아내의 말에 저는 그제서야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한참 지난 시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큐레이터가 추천해준 첫 번째 양조장을 방문했습니다. 경기도의 한적한 시골에 위치한 전통 양조장이었어요. 이곳에서 저는 또 한 번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죠. 이곳이 우리 양조장의 저장고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두 온돌방으로 되어 있죠. 양조장 주인이신 김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저장고에 들어서자 익숙한 따뜻함이
발밑에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제와는 다른 감각이었어요. 방 전체가 일정한 온도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혹시 온도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희는 매일 온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 선생님이 보여주신 기록장에는 지난 1년간의 상세한 온도 데이터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외부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한겨울에도 저장고의 온도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었죠. 에너지 소비량은 어떠신가요? 일반 난방 시스템에 비해 30, 40% 정도 절약됩니다. 게다가 온도 변화가 거의 없어서 술의 품질 관리가 훨씬 수월해요. 그 순간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와이너리가 필요로 하던 해결책이라는 걸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도 생겼죠. 과연 이 시스템을 캐나다의 더 추운 기후에서도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의 대규모 와인 저장고에도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김 선생님, 혹시 이 시스템을 설계하고 시공하신 분을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 양조장의 온돌 시스템을 설계한 박 교수님을 소개해드리죠. 현대 건축의 전통 온돌을 접목하는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게 저는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박 교수님과의 미팅 약속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와인 양조장에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할지 그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할 차례였죠.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이번 아시아 출장이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본의 사케 시장을 알아보러 왔다가 오히려 한국의 전통 지혜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발견한 셈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박 교수님과의 약속을 위해 서울대학교로 향했습니다. 건축공학과 교수이신 박 교수님은 전통 온돌의 현대적 응용에 대해 20년 넘게 연구해 오신 분이었어요. 브라운 씨, 와인 저장고에 온돌 시스템을 적용하겠다는 발상이 아주 흥미롭네요.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박 교수님은 저를 경기도의 여러 전통 양조장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150년 된 전통 막걸리 양조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이 양조장은 4대째 같은 방식으로 술을 빚고 있는데 온돌방의 온도가 발효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요. 양조장 주인이신 이 대표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막걸리의 특별한 맛은 바로 이 온도에서 나옵니다. 15도에서 17도 사이의 일정한 온도에서만 효모가 가장 이상적으로 활동하거든요. 온돌이 아니었다면 이런 섬세한 온도 조절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현대식 시설을 갖춘 약주 제조장이었습니다. 이곳은 전통 온돌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죠. 보시는 것처럼 온돌의 원리를 현대 기술과 결합했습니다. 효율은 더 높아졌지만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본 원리는 전통 온돌과 동일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발효실의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온도 변화를 추적하고 기록하는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우리 와이너리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와인 발효 과정에서는 어떤 온도가 필요하신가요? 박 교수님의 질문에 저는 우리의 공정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레드와인의 경우 발효 초기에는 25도에서 28도 사이를 유지해야 하고 숙성 과정에서는 12도에서 14도 사이로 떨어뜨려야 해요. 흥미롭네요. 온돌 시스템으로 충분히 가능한 범위입니다. 오히려 현재 사용하시는 시스템보다 더 안정적으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전통 증류주를 만드는 양조장이었습니다. 이곳의 마스터 양조장이신 김명인께서는 온돌과 술의 깊은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술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온도 변화에 매우 민감하죠. 특히 숙성 과정에서 온도가 불안정하면 술의 맛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선조들은 이런 원리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온도를 사용했던 겁니다. 김명인의 말씀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와인 역시 살아있는 음료이기 때문이죠. 온도 변화에 따라 와인의 숙성 과정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그 해결책을 이렇게 오래된 전통 속에서 찾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현대식 와이너리였습니다. 한국에서도 와인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죠. 이곳은 온돌 시스템을 와인 저장고에 적용한 첫 사례였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에너지 사용량은 40% 줄었고 와인의 품질은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하루 종일의 견학을 마치고 박 교수님과 저녁을 함께하면서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닌 수세기에 걸쳐 검증된 온도 관리 시스템이었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와이너리가 필요로 하던 해답이라는 것도요. 박 교수님, 이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와이너리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깊어져 갔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의 혹한을 견딜 수 있는 시스템 설계, 현지 건축법규 검토, 필요한 자재 목록 등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캐나다로 돌아온 후 저는 즉시 가족과 직원들을 소집했습니다. 한국에서 발견한 온돌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와이너리에 적용하는 계획을 제시했어요. 아들아, 확신하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네, 아버지. 직접 보고 왔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제 의견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죠. 특히 피에르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보스, 수백 년 된 유럽의 와인 제조 방식을 바꾸자는 겁니까? 게다가 아시아의 난방 시스템이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찍어온 동영상과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현대식 와이너리의 성공 사례가 큰 도움이 되었죠. 결국 우리는 절충안을 찾았어요. 작은 규모의 저장고 하나에 시범적으로 온돌 시스템을 설치해보기로 한 겁니다. 박 교수님과 화상회의를 수차례 진행하면서 설계를 완성했어요. 현지 건축가와 협력하여 캐나다의 건축 법규에 맞게 수정됐죠. 한국에서 핵심 자재를 공수하고 시공은 현지 업체가 맡았습니다. 마커스, 이 도면대로면 충분할 것 같네요. 퀘벡의 추위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박 교수님의 말씀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공사는 2주 정도 걸렸습니다. 가장 작은 저장고 약 50평 규모를 선택했고 적포도주 300병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시스템 가동 첫날 모든 직원들이 모여 지켜보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제가 스위치를 올리자 시스템이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시간은 모두가 긴장된 표정으로 온도계를 주시했죠.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외부 기온이 영하 25도까지 떨어졌는데도 저장고의 온도는 13도를 정확히 유지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에너지 사용량이었죠. 마커스, 이건 믿을 수 없는데요? 시설 관리자인 톰이 에너지 사용량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존 저장고들과 비교했을 때 전력 소비가 45%가량 줄었어요. 2주가 지나자 또 다른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저장고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거예요. 이전에는 저장고에 들어갈 때마다 두꺼운 점퍼를 입어야 했는데 이제는 훨씬 편해요. 바닥이 따뜻해서 그런지 습도도 적당히 유지되는 것 같고요. 한 달이 지났을 때 피에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보스, 와인을 한번 체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우리는 즉시 시음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배치의 와인을 두 저장고에 나눠 보관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온돌 저장고의 와인이 확실히 더 부드럽네요. 탄닌의 변화가 더 안정적입니다. 피에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결과는 우리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단순히 에너지 효율성만 기대했던 시스템이 와인의 품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다니요. 특히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숙성 과정이 더 안정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이 입증된 거죠. 아버지, 이제 믿으시겠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내가 옳았구나. 이제 다른 저장고들도 바꿔야 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아버지의 이 한마디는 우리 와이너리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신호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더 큰 도전뿐이었죠. 과연 우리는 전체 저장고에 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저장고의 성공 소식은 예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와인 업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상이었죠. 특히 추운 지역의 와이너리들은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기에 우리의 실험 결과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마커스, 소문 들었어. 온돌이라고 했나? 그게 정말 효과가 있다는 게 사실이야? 인근 와이너리의 오너인 존이 어느 날 불쑥 찾아왔습니다. 직접 한번 보는 게 좋겠어. 지금 저장고로 가볼까? 그렇게 시작된 견학이 매주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와이너리 몇 곳이었지만 곧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도 방문객이 늘어났죠. 특히 아이스 와인으로 유명한 나이아가라 지역의 생산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어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데요? 우리도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한편 현지 건축가들과의 협업도 본격화되었어요. 처음에는 온돌 시스템을 의심스러워하던 건축가들도 실제 데이터를 보고 난 뒤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커스, 우리가 이 시스템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석 건축가 마이클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캐나다의 기후에 맞게 몇 가지 개선점을 발견했거든요. 우리는 박 교수님과 현지 건축팀 간의 정기적인 화상회의를 시작했어요. 한국의 전통 기술과 캐나다의 현대 건축 기술이 만나면서 예상치 못한 시너지가 발생했죠. 영하 40도의 혹한에도 견딜 수 있는 설계가 완성되었습니다. 마이클의 말에 박 교수님도 만족스러워하셨어요. 전통 온돌의 장점을 잘 살리면서도 현대적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네요. 그러던 중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국제 주류 산업 박람회에서 우리의 사례를 발표해달라는 거였죠. 이번 박람회의 주제가 전통과 혁신입니다. 브라운 씨의 사례가 딱 맞을 것 같아요. 박람회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저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양조장들도 함께 초청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우리는 박람회에서 특별 세션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동서양 양조 기술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한국의 전통 양조장들과 캐나다의 와이너리들이 한자리에 모였죠. 전통주의 숙성 과정에서 온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온돌이 어떻게 그 해답이 되어 왔는지 공유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김명인의 발표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박람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특히 우리의 실제 데이터와 와인 품질 향상 사례는 많은 생산자들의 관심을 끌었죠. 이제는 단순한 에너지 절감을 넘어서 와인 품질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피에르의 말처럼 우리는 뜻밖의 여정을 걷고 있었습니다. 퀘벡 정부에서도 우리의 시도에 관심을 보였어요. 지역 경제과 환경 모두에 도움이 되는 혁신 사례로 주목받게 된 거죠. 심지어 농업부에서는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는 와이너리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검토하기 시작했답니다. 마커스, 우리가 시작한 작은 실험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겠어? 아버지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챕터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지 1년. 우리는 더 큰 도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열리는 국제와인 품평회에 우리의 온돌 숙성 와인을 출품하기로 한 거죠. 보스, 이번에는 2021년산 메를로를 내보는 게 어떨까요? 피에르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첫 온돌 숙성 와인이죠. 좋은 선택입니다. 사실 이 결정에는 약간의 모험이 따랐어요. 보통 레드와인은 3, 4년의 숙성 기간을 거치는데 우리는 2년 만에 출품을 결정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확신이 있었죠. 놀랍게도 온돌 저장고의 와인이 일반 저장고보다 숙성이 더 빨리 진행되고 있어요. 피에르가 데일리 테이스팅 노트를 보여주었습니다. 탄닌은 더 부드러워졌고 과실량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파리로 떠나기 전날 전 직원이 모여 시음회를 가졌습니다. 같은 포도로 만들어 다른 저장고에서 숙성한 와인과 비교 시음을 했죠. 마치 다른 포도로 만든 와인 같아요. 우리의 수석 소믈리에 사라가 감탄했습니다. 온돌 숙성 와인이 확실히 더 균형 잡혀 있어요. 특히 끝맛이 놀랍도록 부드럽죠. 파리에서의 품평회는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처음에는 온돌 숙성이라는 설명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시음이 시작되자 표정이 달라졌어요. 이 부드러움은 정말 특별하군요. 2년 숙성이라고 하기에는 믿기 힘든 완성도입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와인 평론가의 말에 우리 모두 긴장이 조금 풀렸죠. 결과 발표의 순간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고 혁신상과 함께 레드와인 부문 금메달을 수상한 거예요. 전통적인 유럽 와인 생산 방식에 한국의 전통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사위원장의 평가는 우리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어요. 이 소식은 와인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유럽의 전통 있는 와이너리들이 우리에게 연락해 오기 시작했죠. 프랑스 북부의 와인 산지에서도 추운 겨울 날씨는 큰 문제입니다. 당신들의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부르고뉴의 한 와이너리 대표가 직접 찾아왔어요. 우리는 곧 유럽 각지에서 오는 방문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심지어 이탈리아의 북부 지역 생산자들까지 온돌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죠. 와인 업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와인 스펙테이터즈의 특집 기사는 우리의 도전을 상세히 다뤘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파리 품평회 직후 한국의 김명인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였죠. 브라운 씨, 당신은 우리의 전통을 새롭게 해석해 세계의 그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자부심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어요. 단순히 와인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전통과 혁신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트로피를 들고 돌아온 날 저녁, 아버지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해냈어. 아들아, 넌 우리 와이너리에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어. 파리에서의 성공 이후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와인 생산을 넘어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라고 느꼈죠. 마커스, BBC에서 취재 요청이 왔어요. 동서양의 만남 와인과 온돌의 특별한 케미스트리라는 주제로요. 아내 캐롤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우리가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강조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간 축적된 지혜이자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과학이죠. 우리는 그저 그 가치를 재발견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성공 사례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일정한 온도 관리가 중요한 식품 산업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죠. 브라운 씨, 치즈 숙성에도 이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퀘벡의 유명 치즈 제조업체 대표가 찾아왔습니다. 발효식품 저장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식품연구소에서도 연락이 왔죠. 흥미로운 것은 이런 문의가 있을 때마다 한국의 전통식품 제조 방식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김치, 된장, 고추장, 이런 발효식품들도 온돌방에서 숙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와인 양조장에서 시작된 실험이 이제는 식품 산업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통 지혜의 현대적 해석과 활용을 연구하는 이 센터에는 전 세계에서 연구자들이 모여들었죠. 서로 다른 문화권의 지혜가 만나면 예상치 못한 혁신이 탄생합니다. 센터 개소식에서 박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올해 초
저는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의 김명인과 그의 제자들이 우리 와이너리를 방문한 거죠. 그들은 우리의 온돌 시스템을 살펴보고 와인 숙성 과정을 연구했어요. 브라운 씨, 당신은 우리의 전통을 새롭게 해석해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당신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많아졌네요. 김명인의 이 말씀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문화 교류가 아닐까요? 서로의 지혜를 인정하고 배우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 지금 우리 와이너리는 전 세계 와인 업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히 와인 제조 기술의 혁신을 넘어선다고 생각해요. 이는 문화와 전통이 어떻게 현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니까요. 아버지, 이제 우리 와이너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아들아, 넌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잖니? 우린 단순히 와인을 파는 게 아니야. 우리는 문화를 잇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죠. 진정한 혁신은 때로는 과거의 지혜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지혜는 문화와 국경을 넘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의 온도를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나다 와인 양조장 마커스 브라운님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